이 리플이 영국의 금융감독청, 즉 FCA 측에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라는 긴급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암호화폐 기업들도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충족을 하면은 FCA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리플이 바로 그 문턱을 방금 전 통과를 했고, 이렇게 리플의 영국 자회사인 리플 마켓 UK는요,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런던 한복판에 리플의 간판을 달게 됐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건이 전혀 없진 않아요.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영국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라거나 암호화폐 ATM 운영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하고요. 이 기관 대상 결제 서비스 같은 여러가지 비교적 제한된 범위만 허용이 됐다는 거.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는 런던이요, 그래 이제 암호화폐 자산도 우리 금융망에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답답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서 유럽 금융 중심지에 발을 들인 상당한 쾌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영국은 리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영국의 속내를 이해하시려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국제 금융 환경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유럽 본토랑 결별을 했지만 런던의 금융 패권은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랑 디지털 자산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도권에 대한 편입 논의가 활발해졌죠. 영국은 여기서 재빠르게 혁신은 받아들이되 제대로 규율하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을 내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일찍부터 암호화폐 기업의 FCA 등록제를 시행을 했고, 2025년에는 기존 금융법에 암호자산을 포함하는 개정까지도 마련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영국은 전통 금융 강자답게 규제의 틀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글로벌 플레이어를 끌어들이는 한 수를 둔 겁니다. 이 미국이 규제로 머뭇거릴 때 우리가 판 깔아줄게, 이런 식이겠죠. 리플을 비롯한 여러가지 암호화폐 기업들이 바로 이 틈을 타가지고 이 영국을 주요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이렇게 해서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이랑 기존 금융의 가교 역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시적인 배경까지도 함께 보니까 리플의 영국 진출이 단순 기업 하나의 해외 영업 소식이 아니겠죠. 이 국가 간의 금융 전략의 움직임으로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국제정치랑 거시경제의 흐름도 보셔야 돼요.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여러가지 강대국들 사이에 금융을 무기화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달러 패권과 스위프트 결제방 제재,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영국 같은 중견 강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영국은 미국의 편이겠지만 자기 주도권도 놓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만약이라도 글로벌 자금들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제재를 당한다거나 묶여버리면은 영국에서도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백업 플랜을 마련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백업 플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리플이 등장을 합니다. 애초에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용으로 설계된 기술이죠.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게 전 세계로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만 잘 걸어두면은 리플 같은 네트워크 활용해서 런던을 전 세계 크립토 금융의 허브로 만들 기회인 거고, 실제로 영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암호자산의 세계 수도가 되겠다라는 이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금리라거나 경기 같은 거시 변수도 함께 짚어보셔야 되겠죠. 최근 몇 년 동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테크주라거나 코인이 전부 다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죠. 경기 거열이 꺾이면은 올해나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금리를 또 내리거나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푸는 이런 시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암호자산 시장에도 단비가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금방 안 꺾일 거다, 이러면은 당분간 숨고르기 하겠지만,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요, 이 금리가 높아서 돈줄이 타이트한 기간에도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 왔다라는 사실.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서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찍었고요. 리플 XRP도 700원, 1000원 하던 거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 3000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이죠. 글로벌 시장 자금들은 효율성을 찾느라 더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가 높으면 은행들도 수수료 수익이 중요해지는데요. 여기서 리플 XRP 같은 이런 리플망을 쓰게 되면 국제 송금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인프라 수요는 계속 흐름들이 꾸준할 수밖에 없다는 거. XRP라는 게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평단 관리하시면서 이 구조가 완성되는 구간들을 기다리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있는 자료들도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준표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영국 정부가 우리 XRP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막 이제 달나라 갈 것 같고, 근데 막상 현재 XRP 가격 차트를 보면은 잠잠해서 조금 김이 새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국에서 편을 들 정도로 상당한 호재인데 왜 이렇게 XRP 가격은 시드는 건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해하시
아시려면은 이 요즘 시장에서 뭐가 가격을 움직이는지 보셔야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대비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XRP 현물 ETF 승인됐다는 이야기 작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SEC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XRP를 기초로 하고 있는 ETF 비슷한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왔었고요. 이 작년 11월, 12월 사이에 캐나다, 유럽에서도 XRP ETP들이 출시가 됐었고 기관 투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불과 2달도 안 돼서 15억 달러 상당히 몰렸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서 XRP 가격도 잠깐 변동성이 있었었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XRP 네트워크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리플넷의 실제 사용, 즉 ODL 국제 송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누적 15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계속 성장 중이었어요. 엄청난 실적인데 하지만 정작 가격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ETF 같은 눈에 띄는 재료에만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에 지금 당장 영향 주는 수급적인 이벤트에는 반응을 하겠지만 이 조용하게 계속 쌓이는 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활용도에서는 둔감하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리플이 영국에서 사업을 키우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서 리플 레저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펀더멘털이라는 거고 ETF로 잠깐 돈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것들 단기 이벤트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영국에서 리플이 EMI 자격증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죠. EMI면은 전자화폐 발행이나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인데 왜 하필 리플랩스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제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 말에 출시됐던 달러랑 1:1 연동 디지털 자산이죠. 이 한마디로 리플판 USDT, USDC인 셈인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출시되고 1년도 안 돼서 발행량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나? 이 미국 내부 규정을 잘 지켜서 신뢰를 얻었고요. 몇몇 파트너사를 통해서 쓰임새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고 특히 마스터카드랑 웹뱅크 같은 전통 금융사들과도 손잡고 신용카드 결제 정산을 RLUSD로서 시범 실시했거든요. 이 미국 은행이 카드 결제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한 최초 사례 중에 하나였었고요. 엄청난 혁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RLUSD가 이제는 영국에서도 쓰일 길이 열렸다라는 거. 영국이 지금 당장 소비자 대상 사용을 허용하진 않았지만요. 이 기관 간의 결제에는 열려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끼리 정산할 때 RLUSD를 사용한다거나 국제 송금에서 이 달러 대신에 RLUSD를 중간에 쓴다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들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RLUSD가 쓰일 때마다 리플 레저에서는 그 수수료로 XRP가 조금씩 소각되는 구조죠. 당장은 미미해 보일지라도 이런 거래가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규모로 쌓인다. 그럼 XRP 희소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른 XRP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요. 저는 지금 XRP 가격이 당장 오르네 내리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대신에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XRP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온 바도 사실 이런 구조적인 그림이죠. XRP가 언젠가 국제금융의 핵심 교량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꿈같은 얘기처럼 들렸지만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다만 시장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대감이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실한 방향성을 찾기 전에 숨고르기 단계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셔야 되고 먼저 첫 번째가 공부랑 관찰이겠죠. 오늘 들으신 것처럼 뉴스 한 줄의 이면에도 이렇게 복잡한 맥락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호재네, 악재네, 단순 흑백 논리가 아니라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남들이 모르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이랑 멘탈 관리입니다. XRP가 잠밋빛 미래를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한 방에 몰빵 투자는 위험합니다. 어디까지나 분산 투자랑 여유 자금 활용 원칙 속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혹여나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은 공포에 떨기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사실 XRP 커뮤니티가 그런 면에서 내공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큰 그림을 잡는 투자입니다. 지금 리플의 영국 진출 소식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XRP 얼마까지 상승하냐.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긴 시야로 보면은 이런 퍼즐들이 맞춰질 때 어떤 세상이 열릴까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몇 년 뒤에 영국과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암호자산이 당연히 금융에 쓰이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해볼까요? 그 중심에 리플 레저나 RLUSD 같은 것들이 깔려 있다면은 그때 XRP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물론 미래 일은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추세랑 확률 이런 것들은 읽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추세는 분명하게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XRP가 그 선두주자 중에 하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눈앞의 차트보다 중요한 보이지 않는 큰 판의 움직임들. 풀의 영국은행은요. 바로 이런 판들 움직이는 신호탄이었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지고 이런 흐름을 읽고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통해서 이야기 전달드렸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거장 존 템플던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고 가장 낙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도 시점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리플이 세계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런던에 정식 깃발을 꽂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군가는 차트 위의 숫자가 잠잠하다라면서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침묵들이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것도 같다라는 거예요. 리플이 획득한 EMI 라이선스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암호자산이 전통금융의 혈관을 타면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합법적인 수혈 증서라는 거고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되어가는 인프라의 무게를 믿으셔야 돼요. 이 규제가 확신으로 바뀌고 실제 사용이 숫자로 증명되는 날, 비로소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대중의 비관 속에서 묵묵히 씨를 뿌린 인내심 있는 분들만이 이 찬란한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가장 명확한 통찰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손실은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는다거나 조정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야속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은 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방향성을 바꾸는 곳이에요. 이 솔직한 말로 투자 시장은 친절하지도 않고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영상 채널 댓글만 봐도 코인 시장 끝났다, 리플 끝났다, 알트 다 죽었다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최바닥이었었고 그때는 누구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런 시점 지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반등이 나왔고 리플만 보더라도 이틀 3일 사이에 20에서 30%에 가까운 급한 반등이 나온 걸 보면은 왜 이 시장이 심리의 시장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전 1개월, 2개월 동안 지루했고 답답했던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내가 버텼던 경험들, 흔들렸던 기억들, 이 판단들을 미뤘던 순간들을 전부 경험치로 남기셔야 된다는 거. 이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다시 들뜨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이체를 통해서 리스크 줄여 나가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흐름에 맞는 단기 종목들을 살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로 중요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뭘 해야 될지, 왜 원칙 매매가 중요한지, 후회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랑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잘 대응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찾아올 단기 조정과 하락의 시장도 냉정하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특히나 알트, 단기,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무리한 타점으로 진입하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목표 타점을 통해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수익 실현이 된다면 현금 비중을 쌓아나가는 전략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내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요. 팔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도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너무 아쉬운 거는 2,000원 초중 후반에 내려오는 정말 좋은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 타점이 자주 찾아오더라도요. 이 불안해서 더 하락할까봐 그냥 누군가가 리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무의미한 글만 보고 불안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내가 팔고 나면은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리플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또 리플 더 떨어진다, 1,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이나 말을 한다면은 과연 그분은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남들도 팔았으면 하는 거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봐야 될 것과 불필요한 것들 어느 정도 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은 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방향성을 바꾸고요.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경고를 주는데 그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매번 뒤늦게 쫓아가게 되고 준비된 사람은 같은 장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살아남는 사람은 늘 그 야속함을 미리미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